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바른 영상 수업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저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께 영상에 대한 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이 분야에서 경험을 조금 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경험을 나누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셋이 모이면 그중에 선배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 광고, 다큐멘터리 PD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현재는 뭐 중앙일보나 미디어 언론사에 글도 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2대 허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퇴사하겠다. 퇴사하겠다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유튜브 하겠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유튜브에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도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나 유튜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참고로 유튜브 앱을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누적 횟수가 50억 다운로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억, 80억이 그중에 봤을 때 5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인생 영화나 영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생각나시는 영화나 영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면 제가 직접 이렇게 여쭤보고 대답도 받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사실 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왜 내 마음속에 떠올랐는지 뭐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유쾌하고 따뜻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그런 따뜻한 느낌, 그런 색감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영화가 저는 좋았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따뜻한 또 크리스마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팅힐이라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혹시라도 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주말에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영상미와 배우들의 연기가 또 탁월하고 괜찮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성과 이성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대놓고 봤을 때 이성보다는 감성 쪽이 우리의 이미지에,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감성은 느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은 교훈적이고 메시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적 요소인 느낌이 강하면 다큐멘터리도 기억이 오래 가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마케팅 업자들이나 광고를 만드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감성적인 것으로 먼저 어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감성과 이성의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란 무엇인가? 영상은 아무래도 영화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습니다. 잠깐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영상의 시작은 사진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사진들이 모여서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자칫 소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멋진 영상을 만들시면 소리에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그다음에 사운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려야만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지 않죠.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멘트가 있을 때 주변 배경 음악이라든지 배경 화면에 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신경을 거스리게 되면 거기에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영상을 만드시려면 소리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한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제작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영상 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다. 약간 기획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저장해야 한다. 촬영을 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틀에 의해서 메시지가 된다. 편집을 하면서 편집하는 자의 편집자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재생 단계에서 완성이 된다. 자, 3번까지만 하면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영상 제작은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 4번째 재생 단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기획을 하고 프리프로덕션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서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업로드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저는 특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 수업을 들으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영상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픽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픽셀은 픽처와 엘리멘터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뭐 아주 자세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픽셀을 다루는 이유는 이 영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영상이 이제 기본적인 단위죠. 기본적인 디지털 영상에서 최소의 구성하는 단위가 픽셀입니다. 픽셀이기 때문에 이 픽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해상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 SD 화면을 봤습니다. 좌측에 가장 밑에 보시면 480 SD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예전에 우리가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 시대에 봤던 그 화면 사이즈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화질 텔레비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풀 HD를 보통 기본으로 보죠. 그다음에 1080 HD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풀 HD 부분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미 화면 크기가 거의 4배 이상 커졌죠. 화면 크기가 4배 이상 커졌는데 화소수는 그대로이면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점점 높아져야 그 화면 크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9년에 HD TV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그것이 기본으로 쓰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UHD TV라고 해서 4K라든지 8K라든지 이렇게 더 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좌측을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SD 화면이 저 정도 크기고 중간에 주황색의 H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고화질 HD TV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4배 더 큰 사이즈가 4K입니다. 지금은 4K도 굉장히 대중화됐기 때문에 조금 뭐 가정집에서도 4K로 많이 촬영을 하시고 TV도 보시고 핸드폰으로도 4K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이제 벽 화면에 거의 꽉 차는 8K 텔레비전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조만간 이렇게 텔레비전이 점점 커지면서 해상도가 같이 커져야 된다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브라운관을 보시면 조그만한 입자가 눈에 보여요. 지금도 이제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모니터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입자가 있거든요. 그 입자 하나가 픽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 HD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HD 7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표현할 때 HD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HD급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완벽한 UHD가 아니고 완벽한 풀 HD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입하시게 되면 FHD 해상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실 때 뭐뭐급이다라고 하시는 것과 확실하게 풀 HD다, H 뭐 4K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구매하셔야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덱에 대한 부분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일명이라든지 확장자명을 뒤에 보시면 뭐 뭐뭐.av이다, 뭐뭐.mp4, 뭐 영화 파일 같은 거 보면 요즘에 mkv 뭐 이런 파일들 확장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촬영하는 용도랑 그다음에 플레이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용도 그런 용도에 맞춰 가지고 영상을 압축하게 됩니다. 영상을 압축하지 않으면 이제 용량이 너무 대용량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확장자명도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편집할 때 이런 영상들을 내가 촬영한 것을 이제 편집 라인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아니면 올라갔는데 뭐 이게 덕덕덕덕덕 거려서 플레이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코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상 편집용으로는 적합한 코덱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통합 코덱이라는 것들을 좀 깔아주시면 통합 코덱을 설치할 때 거기에서 디코더와 인코더 이런 것들을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타임라인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타임라인에 영상이 안 올라가면 거의 10중 8구는 코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덱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지금 인지하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영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아날로그 영상과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감성은 아날로그로 그다음에 기술은 디지털로 해서 저는 디지로그 영상을 제작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을 잘 살린 디지로그 영상은 과거의 감성 문화랑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과거의 감성 문화가 다시 레트로로 새로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로그는 새로운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리한 편이에요. MZ 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과거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뭔가 표현된 것들, 제품들 뭐 이런 것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한테는 그것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를 또 일부러 선호해서 구매해서 필름 찍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공중전화에서도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전화를 직접 박물관에 가서 재미있다고 해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접목시키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디지로그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디지로그 영상에 대한 이 메시지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영상은 소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과거의 미디어에서는
일반 방송에서는 무조건 소통이 일방적이었죠. 시청자들은 그냥 방송을 보는 입장이고 미디어 방송사에서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죠.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상호 교환식입니다. 그 즉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영상 뭐 이렇게 강의를 잘 못하면 바로 옆에서 이제 댓글 이렇게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뭐 영상을 열심히 제작해서 올렸는데 악플보다 더 무서운 무플,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좀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은 소통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다음에 영상을 두 편을 보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지에 집중하셔가지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이 있고요.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두 번째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왕 노래를 촤르르르르 외치며 주홍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니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걸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버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걸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버리는 잔뜩 자,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연달아 보셨는데요. 둘 다 똑같이 대한민국 홍보 영상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둘 다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본 영상도 퀄리티가 좋고 두 번째 본 영상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도 홍보 영상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영상일 거예요. 억 단위로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촬영 장비도 뭐 비중이 크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영상을 딱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으시는지. 결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상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4만 회예요. 4만 회면은 뭐 그렇게 큰 뭐 조회수는 아니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몇백만 회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범 내려온다는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검색했을 때 4억 7천 회였어요. 지금은 5억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이슈가 됐던 영상이기 때문에 같은 제작비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범 내려온다가 훨씬 더 제작비도 적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알려지기로는 거의 5억 회 이상 플레이가 됐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누구랑 소통을 할 것인가에 뭐 집중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느냐 아니냐의 뭐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영상은 물론 잘 만들고 좋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든 것보다는 실제로 이 대한민국 홍보 영상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영상이 아니죠.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한번 방문하게끔 방문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영상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상은 너무 그냥 뭐 배경만 보여주고 다 멋있게 보여주긴 했지만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봤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상에는 뭔가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색채감과 독특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대적이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뭔가 문화가 우리의 옷과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묘하게 접목돼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외국 사람들끼리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날리고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이제 성공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성공한 영상이나 잘 만들어진 영상보다는 소통에 집중해서 만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해진 대상과 소통을 하는 영상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영상을 알려야 되는 건지 이 타겟층을 먼저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관협회 유튜브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모든 영상을 다 보진 못했어요.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영상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보는 사람의 타겟층이 불특정 다수냐 아니면 특정층이냐.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영상 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좀 흥미로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사람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도 제작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도 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에 집중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것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과연 상대방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준비가 서로 대화 준비가 돼야 되는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실 때 기획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플랫폼과 컨텐츠 사이에는 뭔가 좀 비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또 해보면 사람들이 막 이런 게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자연적으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이 올라가서 뭐 내가 올린 영상도 뭐 몇백만 회가 되고 몇억 회가 돼서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막 표현을 하고 해석해 놓은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2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한테 제가 들었어요. 사실 특별한 관계는 없대요. 아주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원래 다른 데서는 뭐 100번째 구독자, 뭐 500번째 구독자, 1000번째 구독자에서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추천 영상을 많이 올려준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영상을 처음에 딱 올렸을 때
영상의 좋아요라든지 클릭률이라든지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영상 조회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유튜브에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구독자가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들이 100명이 다 좋아요를 눌렀어요.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아, 이 영상은 대박이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은 정말 100점짜리 영상이니까 구독자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시- 이 비슷한 시청을 가지고 뭐 시청 취향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들에게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막 추천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 과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영상 자체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아무리 내 구독자가 나랑 친해서 100명이 다 그렇게 해도 그 다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좋아요가 전혀 없고 뭐 클릭이 없고 공유가 없다면 알고리즘은 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 영상을 받고 알고리즘 돌리고 태그를 걸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느냐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영상의 기본 스타일은 이거예요. A라는 사람, A라는 인물, A라는 동물, A가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의 영상의 기획은 길 수가 없어요. 짧아야 돼요. 예전에는 뭐 10분 정도도 있고 뭐 5분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짧아져요. 영상들이. 요즘에는 3분 몇 초.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1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처럼 이제 오랫동안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로 가기 눌러버리는 거죠. 재미없으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고 꺼버리는 거죠. 그게 시청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기본적인 영상 문법을 아셔야 돼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라는 인물에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엇인가를 어떻게 한다. 과연 어떤 게 무엇을 하는 거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돼서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면 좋겠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배우가 너무 특별해. 나오는 사람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잘생겼어. 아니면 특별한 뭐 직업을 가졌어. 이러면은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영상 색감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예뻐. 아, 이 사람이 올린 걸 보면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은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영상 기획을 하게 됐을 때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내가 삼을 부분은 어딘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가 영상을 기획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뭔가 하이라이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10분 정도가 된다. 그럼 하이라이트 부분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야 요즘 추세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3분에 한 번씩은 하이라이트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그래야지 이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기 원하는 부분, 하이라이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를 도와주는 과정으로 유튜브 제작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하이라이트랑 조금 다르다. 실제로는 내가 이 부분에 재미있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한 거를 촬영본을 보니까 그 부분이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재밌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옮겨야 돼요. 편집할 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집중하셔서 거기에 맞는 편집을 다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든지 영상 기획을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콘티를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여기에 맞는 이 구성안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자유롭게 쓰셔도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디오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꼭 필요한 대사들은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촬영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오디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이 부분에서는 러닝 타임이 몇 분 정도, 몇 초 정도 가야겠다. 몇 분 정도 필요하겠다. 미리 인제 계획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면 한결 편합니다. 그래서 대본뿐만이 아니라 콘티가 있고 콘티 자체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그만큼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대본만 보고 촬영하기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대본만 보고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걸 짜야 되고 어떻게 또 짜야 되고 다음 부분에 어떻게 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콘티를 한번 작성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려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들어갈지 먼저 한번 머리에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인제 실제 요게 콘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앞뒤 사람이 분간이 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콘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어떻게 담아야 사람들이 영상을 볼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글 쓰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기획이라든지 대본 작업을 하시고 기획 구상을 하시는데 좀 더 재능이 있고 또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함을 살려서 기획에다가 조금 더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특별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등장해서 뭔가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리는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요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호기심이 안 생기겠죠. 근데 남자분이 요리를 한다. 그럼 조금 더 호기심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남자보다도 뭐 요리하는 남자인데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전직에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운동선수였는데 또 굉장히 아기자기한 또 요리를 하시는 분. 아니면 싱글 아빠인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호기심이 더 상승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인데 A가 요리를 하는 것인데 누가 요리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요리도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겠죠. 뭐 3분짜리 뚝딱 요리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아빠가 미슐랭 요리를 만든다. 프렌치 요리를 만든다. 그럼 또 특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와 이런 대본을 구성하시면 어떻겠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5분, 10분 이 영상을 봤을 때 그 귀중한 자기 시간이잖아요. 자기 시간을 이 영상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오케이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보통 편집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걸 더하고 어떻게 더 많이 만들고 어떻게 더 많이 보여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편집을 할 때는 빼기의 작업이에요. 더하지 말고 계속 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한 3분짜리를 만든다. 그럼 3분 끝에다가 엔드 지점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이 3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촬영한 걸 보면은 막 1시간씩 찍었는데 1시간 찍은 거를 3분으로 압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재미있는 장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도 자르고 필요 없는 것도 움직임도 자르고 재미없는 대사도 자르고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좋고 저 내용도 좋고 촬영을 직접 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기서 저 얘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관심이 없겠구나. 아, 이건 나는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재미없겠구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은 더하지 말고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장면을 설정을 하셔서 그 하이라이트로 계속 치닫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라이트가 더욱 빛나게 되고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앞부분의 10초, 15초 정도를 호기심이 확 가는 영상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영상 제작을 할 때 아까 뭐 그 남자분이 요리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면 앞에서 막 애기들이 울고 있고 하지만 아빠가 뭐 접시를 딱 들이댔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울음을 딱 그치고 맛있게 먹는 장면, 이런 게 들어간다면 뭐 우는 아이도 울음 그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 비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그 뒷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몰아서 집중시켜 놓고 사람들이 왜 이 영상을 봐야 되는지, 왜 5분, 10분을 투자해서 이걸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나 텍스트가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영상 대한민국 홍보 영상 2개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뭐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막과 이런 대사가 없이도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한국 가보고 싶다. 재밌는 나라네. 젊은 나라네. 아, 저기 정말 새로운 나라네. 뭐 이런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 텍스트, 화면으로 봤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대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가, 그 요소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집 효과는 아주 뭐 많이 줄 필요는 없이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앞부분의 편집 효과와 뒷부분의 편집 효과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컷은 조금 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어주는 부분에 좀 더 트랜지션이라든지 재미있는 효과라든지 하다못해 작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아무 배경음악 없이 그냥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대화만 하고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을 전달했을 때 4분이란 3분이란 기준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3분 동안 다양한 것을 다채롭게 보여주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편집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처음 부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영상을 잘 만드셨어요. 하이라이트 부분도 잘 넣었고 앞부분에 호기심도 잘 끌었고 그러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이 최초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인들을 이용하셔서 그 다음에 문학관 협회에서 한 군데서 올리시면 다른 분들도 다른 데서도 다 같이 좋아요도 누르고 시청을 보기 싫더라도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 몇 분만 보고 그냥 스킵해서 보면 보는 거라고 유튜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3분짜리 영상을 올렸으면 최소 2분 반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 영상이 볼 가치가 있구나 라고 AI가 인식을 하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분짜리 영상 만들어서 올렸는데 좋아요는 눌렀는데 실제로 본 시간은 15초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이야기를 살짝 넣어서 같이 꼭 끝까지 봐줘라. 재미없어도 좋아요 꼭 눌러주고 댓글도 꼭 달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몇 개가 쌓이면
훨씬 더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고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뜰 확률이 높아집니다. 열심히 만들었다고 열심히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도를 충분히 높이고 충분히 높인 다음에는 열심히 퍼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유튜브가 도와주기를 바라야겠죠. 썸네일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썸네일인데 일부러 저는 흑백 처리를 했어요. 다 이제 영상들 올릴 때 썸네일에 이제 컬러를 올리기 때문에 저는 흑백 처리했더니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 수 있게끔 저렇게 달아봤어요. 근데 아예 그냥 허구성이 되면 어그로가 되겠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썸네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썸네일만 보고 사람들이 볼까 말까, 클릭할까 넘길까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문학관 협회 TV를 보고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황순원을 좋아하는 10살짜리 아이 이렇게 하면 10살짜리 아이가 과연 황순원에 대해서 안단 말이야? 그 관심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말. 아니면 뭐 외국인이 얘기하는 만해에 대해서. 아니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실제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외국인은 과연 어떤 시각에서 저런 걸 볼까? 조금 더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중간에 문학관 협회라든지 주변에 사시는 외국인이 있다면 인터뷰를 한 줄 넣고 영상이 들어가도 재미있겠죠. 과연 외국인은 이거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기를 재현한 뭐 어르신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잠깐 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착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색다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 타겟층을 조금 더 넓혀서 전달해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뒷부분에 이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제가 잘 해봤습니다. 촬영하실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상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요즘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은 8K까지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웬만한 뭐 카메라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활용하실 때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FHD냐, 2K냐, 4K냐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를 좀 높게 설정하셔가지고 참고로 유튜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FHD 버전이에요. 근데 FHD 정도 뭐 찍으시던가 2K 정도 찍으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조금 줌인이 들어가도 크게 저하가 없습니다. 화질 저하가 없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금 고해상도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는 것보다는 뭐 삼각대에 받치고 그다음에 아니면 짐벌을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구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도는 그 뒷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일단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줌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뒤로 가고 막 움직입니다. 그럼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촬영하고 촬영하는 동안은 이유가 없이 카메라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운드, 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는 마이크 같은 것도 팔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밝기도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역광에서 촬영하지 마시고 순광에서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촬영하실 때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남자 모델이 팔을 붙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촬영할 때도 이렇게 팔을 벌리고 촬영하면 손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촬영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을 벌리지 말고 붙이고 촬영하시면 자기 몸을 삼각대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샷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좌측 위부터 보면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샷이죠. 인물이 조그맣게 보여요. 영화가 등장하기 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제 그 주변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샷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인물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롱샷이라고 합니다. 풀샷이라고도 하고요. 인물이 전체 샷이 다 나와요. 다리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뭔가 정보를 좀 더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느낌을 또 전달할 수 있겠죠. 주변의 배경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상황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미디엄 롱샷이다, 뭐 미디엄 샷이다, 그 다음에 바스트 샷이다, 미디엄 클로즈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에 착안하셔가지고 콘티를 아까 이제 작성을 하셨잖아요. 콘티를 보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다양하게 촬영을 하시면 인터뷰를 할 때도 똑같은 인터뷰를 할 때도 뭐 바스트 샷도 있고 좀 클로즈업도 있고 다양하게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죠. 한 장면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화면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가 있으면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이 부분 샷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샷 사이즈도 고민을 했으니까 카메라 앵글도 중요해요. 아이 레벨에서 보통 보시면 자기 눈높이에서 맞춰갖고 촬영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어른이 위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무릎 꿇고 앉아서 어린아이랑 눈높이를 맞추죠. 그럴 때 훨씬 대화가 잘 되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눈높이가 맞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카메라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얘기를 할 때 약간 거만한 표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재수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 레벨을 맞춰서 촬영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부러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실 때 지금 신영식 님이 저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화면을 잘 활용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안내 보조선, 촬영 안내 보조선, 뭐 이렇게 카메라 기종마다 틀리긴 한데 저렇게 구도, 보조선을 이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9개 분할로 선 2개씩 위아래로 세로 가로로 2개씩 나누면 저 가로 화면에 사람이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촬영할 때 요거를 집중하셔서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촬영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인물이 배치가 되면 이건 약간 뉴스 앵커 스타일이죠.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에서 그러면 카메라에서 이렇게 살짝 제가 이렇게 요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화면에 조금 여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 여백이 있어야 답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이 완성도 높은 영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 완성도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완성도를 올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구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에 맞게, 평행에 맞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수평인데 영상 제작에서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꺾여지겠죠. 그럼 보는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항상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 구도선이 있으면 좀 더 보조선이 있으면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준비를 해서
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큰 화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전체 이 전신샷이 나오면 풀샷,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까지가 나오면 니샷, 그 다음에 뭐 미디엄 샷, 웨이트 샷, 바스트 샷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화면이 저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만큼 보여주고 싶은지, 얼만큼 더 보여주고 싶은지. 만약에 대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동작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너무 클로즈업을 하면 손이 뭐 다 잘리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화면 사이즈가 있어야, 지금 정도의 이렇게 바스트 샷 이상, 미디엄 샷 정도는 돼야 얘기할 때 손이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촬영을 하셔야 나중에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영상일 때 앞부분에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 코 노우즈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가 확보가 된 것이랑 확보가 안 되는 것이랑 굉장히 답답함이 틀리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앞부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위아래도 헤드룸과 이 턱 밑에 친룸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셔야 영상에서, 화면에서 봤을 때 답답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노우주름이랑 똑같은 거.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뭔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부분에 좀 더 공간을 주시고 촬영을 하셔야 돼요. 차가 이렇게 차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겠죠. 앞부분에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해버리면 차가 벽에 부딪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이 완성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투샷이라고 해요. 인물이 2명이 있으니까 투샷, 3명이 있으면 3샷. 2명이 있었을 때 이 정도 화면을 잡았으면 좋겠다.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도 괜찮겠죠. 3명이 있었을 때는 이 정도 화면 구도를 잡으시면 뭔가 셋이서 얘기하는 것이 괜찮게 나오겠죠.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 명의 대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잡아야겠죠. 2번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명 장치는 다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뭐 밖에 나가면 항상 태양이 있고, 태양을 기본으로 해서 주변 배경을 활용해서 이제 조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앞부분에 있고 이 사람은 오른쪽에, 화면의 오른쪽에서 강한 조명을 받고 있죠. 이쪽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이 원쪽은 여기보다 조금 어둡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살려줄 수 있게 뒷부분에서도 조명을 살짝 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조명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주의하실 부분이, 한쪽으로만 조명을 치면 얼굴이 약간 반만 보일 수도 있어요. 조명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그래서 약간은 사선에서 조명을 주면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기 때문에 뭔가 스튜디오라든지 실내에서 촬영을 하실 때 특히 조명을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조명이 없는 것보다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완성도를 조금씩 올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편집은 이것만 알아도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쓰시는 편집 툴이 있으실 거예요. 뭐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도비 프리미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편집하는 뭐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하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2번째 보시면 편집은 좌에서 우로 시간 순서를 유지하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좌에서 우로 타임라인을 끌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집을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레이어를 위로 쌓아가면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프리미어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배경이 되는 영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럼 자막은 그 영상 위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 자막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막 위에다가 다른 영상을 또 올리면 자막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위로 쌓아가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도 이거는 뭐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오디오입니다. 몇 번을 오늘 얘기해 드렸는데 이 오디오 사운드가 자꾸만 귀에 거슬리면 이 영상을 사람들이 끝까지 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중간에 꺼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오디오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편집을 할 때마다 색감이 확 바뀌어 버리면 보는 사람들이 또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뭐 밖에서 찍은 영상, 안에서 찍은 영상 당연히 색감이 다르고 하지만 그 부분에 어느 정도를 균일하게 조화롭게 유지를 시켜줘야 보는 사람들이 뭐 즐겁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하는 코덱으로 보통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MP4, 뭐 H264 코덱을 많이 쓰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해서 코덱으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하실 때 프리뷰 창이 있고 밑에 이제 타임라인 창이 있죠. 제일 아랫부분에는 저렇게 웨이브 파선이 되어 있는 게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클립별로 잘라서 편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위에 또 레이어에 효과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로 가면서 편집을 하시고 아래에서 위로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편집을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영상,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보셔도 수정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도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영상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를 고민하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야기를 보여주신다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실 것인지 시청자와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 준비해 놨는데 한 3분 정도 되니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영상 제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도 착안해서 우리가 또 제작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한번 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한국 역사 과정 속에서 배우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어를 보면은 각 나라의 그 궁금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웠는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식 교육 속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公開の対応武高丽的广开土大王，黄觉后铁王 나이 오겠잖아요. 장수왕 왕의 구글의 전원제를 이끌었어. 그 대학 이전에 국가대표 배운 적이 없고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 맞았고요. 대륙의 영토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한 왕이다라고 메모를 야, 그래, 그거 가지고. 복파이 발해 渤海国 우리나라 역사라니 그 증거는 고구려의 정신을 아니겠습니까? 오, 대종령이 건국한 나라로 알고 있고 일본의 조공을 바친 시기도 가능해 보인다고 써져 있었어요.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했음을 되게 강조해서 배우는데요.
통일신라와 함께 이 시대를 이끈 주요 나라로 배웠고 교과서에서 수당 역사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안 했어요. 중국에서는 교과서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된 내용 거의 없고 다른 자료에서 조선의 침략을 게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통일한 작품이고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조선의 선조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을 터난다 했었고 조선 출격한 제장이고 이순신에게 퇴격당한 사람이고 호랑 기랑 잘렸잖아요. 그때 그게 사진이 교과서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윤봉길. 윤봉길. 살짝 보여주세요. 알 모르다. 언어 체육교실인지 윤봉길 씨에 대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으로 배웠고요. 당시 도시락 폭탄이랑 물통폭탄 두 개를 가져가서 일본 장교를 노리고 투하를 했고 이 성공적이었던 의거가 중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고 잠시 조금 배웠고요. 중국은 역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 국어 교과서에는 한 편의 그 문장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열사로 그 당시에 있던 사령관의 한쪽 다리를 폭탄으로 제거했다라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 그리고 노크리지 조선戦争. 6.25 전쟁. 抗美援朝 일단 시간 너무 중공무기 저희는 6.25 전쟁 경과에 대해서부터 되게 자세하게 배웠는데 6.25 전쟁이 한국 국민에겐 트라우마를 남긴 비극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입해서 전쟁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국이 진득했으나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시 역전? 그러니까 중국 같은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생각을 했었대요. 미군의 연합군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서 세계 전쟁 형태로 퍼져서 중국 당국의 군인이 아니라 자원을 해서 간 사람들을 뽑아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했고 이 전쟁은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나라의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역사 되게 어렵대요. 요새 지금 멋있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문학관 협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각 대학 각 뭐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들이잖아요. 그 인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일러서 이 영상도 거의 300만에 가까이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제 착안하셔가지고 좋은 영상을 기획하셔가지고 많은 영상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